당신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감정이 당신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마주하라, 고독을 견뎌라, 혼자 있는 법을 배워라. 누구의 말일까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인데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당연히 고독을 두려워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워합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가 혼자서 고독을, 그리고 자신을 마주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진짜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메시지는요, 단순히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철학이 아닙니다. 이걸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정말 1, 2년 뒤, 5년 뒤 엄청난 인생의 차이가 날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이 책 속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쇼펜하우어의 시선으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진짜 자신과 마주하는 데서 시작된다.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고 외부 환경에 따라서 막 휘둘리는 그런 행복은 결코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그건 일시적인 만족일 뿐, 당신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심리적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당신의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에 달려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동네, 더 큰 집, 더 화려한 경력을 쌓는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만족,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다. 무엇보다 고독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내가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은 시작된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겐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마치 사치처럼 여겨진다.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타인의 인정과 관심에 의존하는 삶은 결국 당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고독 속에서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이걸 묻는 시간을 가져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이것부터 시작해보자. 하루 단 10분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당신 생각에 집중해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안하며 어쩌면 지루하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단 며칠만 반복하다 보면 당신은 내면 깊숙이 숨겨져 있던 욕망과 두려움들, 이런 걸 다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 고독 속에서 발견되는 욕망,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찌꺼기가 아니다. 당신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또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를 알려주는 엄청나게 중요한 신호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일지도 모른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이 감정은 대체 어디서 온 거지? 이러한 혼란은 당연한 과정이다. 당신이 진짜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다. 이제 진짜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차례다. 당신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지만 그동안 당신이 외면해 왔던 소리다. 당신의 열망, 후회, 두려움, 그리고 꿈이 마침내 당신과 대화를 하려고 한다. 그 목소리를 전처럼 외면하고 회피하고 그러지 마라. 고독을 두려워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회피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약하기 때문이다. 부디 현실을 직시하라. 지금 당신이 고독을 외면하는 이유는 단 하나, 크게 불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불편함은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 불편함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결국 당신은 다른 사람의 기준과 환경에 막 휘둘리며 평생을 낭비할 것이다. 당신의 삶이 당신 것 같지만 사실 당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대, 판단에 의해 끌려다니는 허수아비 삶을 사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인간은 자기 어리석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안 한다. 그리고 이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타인의 잘못으로 돌린다. 지금 당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한 바로 당신 자신의 책임이다. 고독 속에서 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보라. 그것만이 당신을 변화시킬 유일한 길이다. 고독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비우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렵다면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고독은 당신 삶의 모든 거짓을 적나라하게 들춰낸다.
지금 당신이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며 인생이라는 단 한 번뿐인 그 시간을 그냥 버리고 있다면 고독 속에서는 그 사실이 진짜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도망친다면 당신은 평생 다른 누군가의 꿈을 위해 일하다 삶을 마칠 것이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유가 아니라 노예 상태인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싶다면 그 고독 속에서 당신 자신에게 진실해져야 한다. 거울을 마주하라. 문제를 직면하라.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이 고독이 단순히 생각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다. 당신의 삶을 재설계하기 위한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저 문제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당신의 불행이 무엇 때문인지 알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이 막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문제를 발견했다면 바꾸고 고치기 위해 무조건 움직여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모두 알려주겠다. 첫째, 목표를 작게 나눠라. 내면의 목소리가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성장의 방향,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하라. 오늘 하루 뭘 할 건지 명확히 정하라는 것이다. 책 한 권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운동을 시작하는 것, 모두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건 즉각,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하는 것이다. 내일부터 제대로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이 당신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런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오늘, 지금, 당장 움직여라. 무엇보다 목표는 작게 나누고 행동은 더 세밀하게 시작해야 한다.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딱 10페이지만 읽어라. 운동을 시작하기 어렵다면 밖에 나가서 걷기라도 해라. 중요한 것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행동의 시작이다. 둘째, 무의미한 시간을 제거하라. 하루 24시간 중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허비하면서도 그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한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몇 시간이나 SNS 피드를 스크롤하고 무의미한 영상을 보며 시간을 버린다. 그렇게 그냥 버린 그 시간들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도 버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죽이지만 현명한 사람은 시간을 살린다. 불필요한 습관을 제거하고 그 시간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해보라. 당장 하루를 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기록해보자. 매 시간마다 무엇을 했는지 적어보면 당신은 분명히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스마트폰, 의미 없는 대화, 불필요한 인터넷 서핑,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는 요소들은 생각보다 정말 많다. 인간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더 이상 시간을 죽이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변명일 뿐이다. 시간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루 30분, 아니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해 투자할 수 없다면 당신은 결코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당신의 우선순위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진짜 중요한 것에 시간을 써라.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하루를 다시 설계하라. 당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결국 당신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셋째, 두려움을 구체화하라. 원래 두려움은 도망칠수록 커진다. 그리고 직면할수록 작아진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한다.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그냥 막 억누르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문제는 더 커질 뿐이다.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것은 평생 당신 발목을 잡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자. 망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방치하지 말고 종이에 직접 적어보자.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써보는 것이다. 막연한 두려움은 마치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두려움을 손으로 써가면서 구체적으로 쪼개보는 것이다. 쪼개면 어떻게 되는가? 작아진다. 작아졌다는 것은 당신이 다루기에 훨씬 쉬워졌다는 것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단계별로 나눠보자. 나는 왜 두려운가? 나는 실패가 두렵다. 내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 두렵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들은 현실적인가? 실패하면 내가 정말로 잃는 것은 무엇인가? 준비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로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가? 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두려움이 실제로는 상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이 불확실성을 쪼개어 구체화하면 해결할 방법이 보인다. 그렇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에는 성장의 기회라는 것이 숨어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집중하라. 그것이 바로 당신이 넘어야 할 산이자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지점이다.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라. 행동으로 극복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은 점차 당신의 강점으로 바뀐다. 지금 당장 당신의 그 두려움과 대화하라. 대부분의 인간은 피상적이고 그들과의 교류는 오히려 내면을 빈곤하게 만든다.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종종 당신을 소모시키고 당신의 본질을 희석시킨다. 진정한 성장은 홀로 있을 때 이루어진다. 무리 속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기준 다 맞춰주느라 그렇게 애쓰느라 정작 내가 누군지조차 잊게 된다. 앞서 강조했듯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없이는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혼자 있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과 마주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다. 그들은 내면의 불안과 공허를 회피하려고 무리 속으로 막 숨어든다. 그러나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위로일 뿐 진정한 평온과 자유는 결코 아니다. 무리 속에서 위로받으려고 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소모된 에너지, 잃어버린 자아일 뿐일 것이다. 부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당연히 사람들과의 관계는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인간은 완전한 고립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가 당신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 소음에 막 휘둘리면서 자기 목소리를 잃는 순간 당신은 진짜 자신을 잃게 된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피상적인 대화, 가식적인 웃음,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대한 그 집착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당신이라는 사람의 정체성 자체를 흐리게 만든다. 무리 속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우둔해지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적당히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유지하면 그만이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마라.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은 그 무리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의 당신 자신이다. 그렇다. 역사상 많은 위대한 자들은 이 고독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단련하고 창조의 원천으로 삼았다. 고독은 그들에게 단순히 혼자가 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 작품 이런 걸 탄생시키는 도구였던 것이다. 고독 속에서 이들은 자신과 마주하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업적을 이뤄냈다. 1665년 영국의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케임브리지 대학은 문을 닫았다. 당시 23살이었던 아이작 뉴턴은 모든 사회적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 고립된 시간은 처음에는 그에게 불운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뉴턴은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고독 속에서 그는 사색하고 실험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 중 하나인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끌어냈다.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했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답을 찾아갔다. 이 시기에 그는 미적분학과 광학의 이론도 발전시켰다. 결국 뉴턴의 이 고독은 과학의 혁명을 이끈 원동력이 된 것이다. 반고흐 역시 평생 고독과 싸워야 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았고 정신적인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그 고립이 그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다. 고독 속에서 그는 자연과 자신의 감정을 깊이 관찰하며 캔버스에 그 에너지를 쏟아냈다. 별이 빛나는 밤에 해바라기, 자화상 등 그의 걸작들은 모두 고독 속에서 탄생한 위대한 결과물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고통 속에서 예술이 태어난다. 그렇다.
고독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해야 할 필수 조건이다. 만약 뉴턴이 흑사병으로 인한 고립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하지 않았다면 과학의 혁명을 이끈 것은 뉴턴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 것이다. 만약 반고흐가 자신의 고독을 외면하고 타인의 인정에만 매달렸다면 그의 작품은 수억 개의 평범한 그림들 중 하나에 머물렀을 것이다. 고독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 기준에 따라 그렇게 휩쓸리게 된다. 다른 사람들 박수, 평가를 갈망하며 내가 누군지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평범한 군중 속의 한 사람으로 남게 될 뿐이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 당신 자신과 마주한다면 당신은 비로소 당신이라는 사람의 독창성,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다시 묻겠다. 당신은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당신 삶의 진짜 목표를 알고 있는가? 지금 하는 일이 당신을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소모시키는가? 만약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상태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본래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될 때 가장 약하다. 감정은 순간적이고 변덕스럽다. 분노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어떤 감정도 오래 머물지를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감정에 휘둘려 스스로를 잃는 경우가 많다. 감정에 이성이 잠식되는 순간 인간은 가장 나약해진다. 분노에 휩싸인 사람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슬픔에 잠식된 사람은 삶의 의지를 잃으며 기쁨에 도취된 사람은 현실 감각을 잃는다. 이 모든 결과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내린 선택의 산물이며 물론 그 대가는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만든 그 족쇄를 차고 살아가는 노예일 뿐이다. 프랑스 혁명 당시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는 혁명의 열망에 사로잡힌 인물이었다. 그는 불평등한 이 체제를 부수겠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품고 혁명의 선두에 섰다. 처음엔 그의 분노가 정의를 대변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점점 그를 집어삼켰다. 의심과 적대감에 사로잡힌 그는 자신의 동료마저 죽이며 공포 정치를 이어갔다. 결국 그의 분노는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었고 결국 단두대 위에서 생을 마감했다. 슬픔의 감정은 어떠한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위대한 정복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지만 그는 자신의 슬픔을 다스리지 못해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가 신뢰하던 친구이자 동료였던 헤파이스티온의 죽음은 그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를 깊은 슬픔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그는 그 슬픔을 극복하기보다 슬픈 그 감정에 잠식되어 스스로를 파괴하는 길을 선택했다. 알렉산드로스는 과도한 음주와 감정적 폭발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다. 결국 이러한 행동은 건강을 악화시켰고 그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그가 슬픔을 다스리지 못한 대가는 단순히 그의 죽음에 그치지 않았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제국의 중심을 무너뜨렸고 분열과 쇠퇴로 이어졌다. 기쁨의 감정도 다르지 않다. 나폴레옹의 몰락은 과도한 자신감, 승리의 기쁨에 도취된 결과였다. 1812년 나폴레옹은 러시아를 침공하며 유럽을 완전히 지배하겠다는 야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승리가 계속될 것이라 믿었고 어디서든 승리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과 기쁨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그의 기쁨과 자신감은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다. 그는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과 보급선의 문제를 간과했다. 초기에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대는 러시아의 겨울과 끈질긴 소모전 앞에서 무너졌다. 60만 명으로 시작한 그의 군대는 10분의 1도 안 되는 병력만이 프랑스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렇다. 통제되지 않은 감정은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독이다. 당신이 감정에 휘둘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분노의 하인이고 슬픔의 노예이며 기쁨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분노할 때는 멈춰라. 분노는 당신을 삼키고 당신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것이다. 슬픔이 찾아오면 그것을 들여다보되 잠식되지 마라. 슬픔은 모든 의지, 희망을 빼앗아간다. 기쁨이 당신을 찾거든 도취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라. 기쁨은 교묘한 가면을 쓴 함정이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잊지 마라. 당신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감정이
당신을 다스릴 것이다. 무지는 인간의 가장 큰 적이다. 그러나 무지한 자는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한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알아야 할 것들은 다 알고 있다고 믿으며 그 어리석음을 자랑하기까지 한다. 무지는 언제나 자만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적을수록 더 많이 안다고 착각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세상 앞에서 뻔뻔하게 행동한다. 이것이 무지의 본질이다. 당신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당신은 어떠한가?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얘기야. 내가 틀린 말 하는 거 본 적 있어?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말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며 타인의 의견과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속인다. 그렇게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그렇다. 무지는 무지를 감춘다. 그리고 자만은 그 무지를 방어한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자신의 관찰과 연구를 통해 지동설의 진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그의 발견은 인간의 편견과 무지, 그리고 그 무지를 감싸는 당시 종교의 교만 앞에 가로막혔다. 종교는 자신들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을 두려워했고 진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억압하고 부정하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진실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부정했던 것이다. 당시 종교는 갈릴레오의 연구를 이단으로 규정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그를 억압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진리였다. 갈릴레오는 종교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진리의 확신 속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오늘날 갈릴레오의 이름은 과학적 탐구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배움을 멈춘 순간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다. 그 감옥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좁아지고 당신은 그 안에서 서서히 자신의 삶 전체를 속이며 파멸로 향할 뿐이다. 이 감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사고를 제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차단하며 결국 당신을 무력하게 만든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지금도 괜찮다. 더 배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수록 감옥의 벽은 더 단단해지고 높아진다. 지금 당신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한다. 그들은 늘 나중에 행복할 거야 라는 환상으로 자신을 속이며 현재를 무시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그 미래는 결코 오지 않는다. 미래란 결국 도달하면 또 다른 현재일 뿐이며 그렇게 그들의 인생은 끝없는 허망한 축으로 끝난다. 오늘의 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의 시간을 제대로 살 수 있겠는가? 지금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의 어느 날 갑자기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가? 지금 감사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나중에는 어느 순간 막 갑자기 알게 될까? 행복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현재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미래에서도 결코 행복을 찾지 못할 것이다. 현재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소비할 뿐 결코 소유하지 못한다. 그렇다. 삶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아니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 행복이 막 미래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신의 선택과 태도 속에서 만들어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미래를 기다리며 현재를 그냥 흘려보낸다. 하지만 삶은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을 놓치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놓치고 만다. 오늘을 흘려보내면서 내일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지 마라. 행동하지 않으면서 기적을 바라지 좀 마라. 삶을 미루지 말고 성공을 기다리지 마라. 지금을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그것만이 당신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